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무역 적자국. 백악관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거론했습니다. 상호 관세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얼마나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키워드가 무역 적자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 입장인 거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무역 흑자국이죠. 흑자국이죠. 그래서 네.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에서 뭐 역대 2위 아니면 또 1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미국의 이제는 소비 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느냐, 표를 본다 그러면 554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갈수록 그 저착폭이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뜻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이제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18년도에 45억 달러에서 지금은 이제 554억 달러고. 네. 예, 그다음에 또 순위를 본다 그러면 가장 적자가 심한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타겟해서 많은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멕시코, 베트남, 독일 순으로 나오다가 우리나라가 적자국 순위로 본다 그러면 7위 또는 이제 8위 정도 이제 랭킹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가 안 들어오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가시적인 이제는 규제가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역 적자의 원인은 비관세 때문으로 그렇죠. 보고 있군요. 예, 미국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뭐 비관세 장벽에 의해서 사실상 한국이 재미를 보고 있다, 네.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관세라는 것이 한미 FTA가 체결한 이후에 품목의 98%가 다 무관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사실상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어떤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부가세율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세율 10%가 들어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세라고 해서 6.6% 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세율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이제는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또 관련 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온라인 그 플랫폼법 이 규제가 있는데, 이것도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고, 이런 핑계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가 무역 상대국과 공정한 새 협정 체결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미 FTA를 대폭 개정하거나 또는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 FTA 개정 아니면 새로운 협정 체계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네. 우리가 표도 봤잖아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때 한번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흑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FTA에 이로 인해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흑자 폭이 늘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교육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협정도 미국에서 요구했음에도 우리나라의 흑자폭만 커지고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FTA를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 네. 뭐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를 재협정하거나, 뭐 재협정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협정 내용을 바꾸는 거죠. 1기 때가 딱 그랬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가 사실상 우리나라 그때 농상품을 지켰습니다. 뭐 쌀이라든지 과일 이런 거를 지키는 반면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의 픽업 트럭에 대한 이제 관세 부분이 그대로 가는 걸로 그 당시에 됐었고, 또 하나 이제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줬었죠. 그때가 트럼프 1기 때였습니다. 그때 한번 사실상 한미 FTA에 대한 개정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똑같이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미 FTA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 아니면은 뭐 한미 FTA 말고 다른 협정 체계를 또 갖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이 교역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로 또 풀어낼 수 있을지가 이제 외교적인 역량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만약에 한미 FTA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뭔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마 미국산 쇠고기, 지금 30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소들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간에 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미국 관세 4배라는 잘못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의 무역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무역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소지가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미국 육류업계가 최근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규정은 불공정하다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호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에게 좋은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아마 하나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이제 수입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뜨거웠었고요. 뭐 난리가 한번 났던 적 있었잖아요. 광우병 파동 그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을 우리가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30개월의 기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일단 사실상 그 광우병에 대한 이슈가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비과학적인데 이 30개월 이상이 되면은 이제 광우병에 걸릴 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커트라인으로 정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0개월 미만의 소만 사실상 이제 수입할 수 있도록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이제 정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30개월 이상의 소도 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압력을 주고 있고 무역대표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우리나라 쪽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상호관세가 다음 달 2일입니다. 4월 2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상호관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평한 입장에서 이제 관세율을 책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분명히 부러운 것도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니네가 그러면 30개월 미만의 소만 계속 수입할 거야? 그럼 다른 걸 내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용을 또 문제 삼게 될까요? 그렇게 또 하나가 볼 수 있는 게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기업, 한마디로 미국의 이제는 IT 기업들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 독과점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글이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는 문제 삼을 수 있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약값 책정, 무엇보다 스크린 쿼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 예상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미국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아까 원산지 얘기가 좀 나왔지만은 우회 통로로 우리나라를 중국이 이용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일단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이 계속 관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사실상 표면상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사실상 차이난 거죠. 우리나라를 우회해서 뭐 대표적인 게 철강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인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있어서 이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또한 통상 부분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이슈고 아마 지금 좀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이번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대미 외교가 산 넘어 산입니다. 또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도 이슈인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미국 원자로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민감 국가 지정은 뭐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어떻게 이게 흘러왔냐 그러면 미국의 이제는 에너지
에너지부에 있는 연구소에서 한국인 연구인이 미국 원자로 기술을 이제 빼들려고 했다. 이게 이제는 발각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정부, 미국 정부의 민간 국가 SC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목록에 우리나라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과의 우리나라의 핵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제휴들이라든지 연구가 저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발칵 뒤집혔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에서 이 민간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 포함됐던 것 원인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 국가 목록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중국과 동급인 거예요. 북한과 동급인 겁니다.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연구 개발할 때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과학계 입장을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간 국가 목록에 있으면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미국 산하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과 연구를 했을 때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진행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같이 연구를 하고 싶어도 네. 일단은 민간 국가에 소속된 한국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같이 연구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럼 기술 제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과 미국의 원자력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황에서 이게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됐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 에너지부가 민간 국가 및 지정 국가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북한이며 뭐 중국, 러시아, 이란 아까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예민한, 정치적으로 좀 예민하고 불안한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뉴스에 봤을 때 저런 나라에서 핵을 하다니 위험해라고 했던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뭐 파키스탄,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게 정말 예, 당황스럽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우리나라가 들어와 있고 이게 그대로 놔두면 4월 15일에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이 목록에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기관과 어떻게 해결할지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외교적인 어떤 그 능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때라고. 시험 때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때 네.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해결해야 되죠. 관세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상호 관세도 또 해결해야 되죠. 이런 어떤 진짜 말 그대로 뭐 배리어, 담들이 이렇게 장벽들이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뛰어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막히느냐, 이건 외교력의 문제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좀 하루빨리 정치부터 좀 안정이 돼야 네. 우리가 경제를 더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사즉생 각오.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사실 뭐 위기가 닥치면 나오는 단골 멘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라고 질책을 하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네. 이슈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삼성에서 지금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때 역대 회장들의 뭐 발자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병철 회장, 선대 회장이죠. 이제 도쿄선언이 있었습니다. 도쿄선언은 뭐냐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를 처음 만든 기회였죠. 그때 네. 도쿄선언을 통해서 삼성은 반도체 한다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삼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선대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프랑크푸르크 선언을 했었어요. 프랑크푸르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그러면서 나온 게 모니콜 신화입니다. 사실상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삼성 핸드폰이 그때부터 모바일 시장이 크게 이제는 애니콜 이제 신화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리더십의 변화가 이제 보여왔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재용 회장이 약간 온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물론 뭐 법적인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목소리 발언하는 걸 좀 조심했지만 그래도 온화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왔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온화한 리더십에서 과감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군요. 네, 강력한 리더십을 이제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느껴지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의 지금 위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중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사업에서 레거시 메모리가 부진하고 고대역 메모리 납품이 지연되면서 작년 실적이 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SK 하이닉스에 밀리는 경향도 있고요. 좀 올해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게 힘들죠. 이게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삼성에서 왜 위기의 목소리, 특히 이종우 회장이 왜 목소리를 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위기의 삼성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냥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일단 가족이라 생각해 본다. 보면 이제 아빠가 돈을 이제 못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뭔가 이걸 과감하게 변화시킬 거야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어떤 게 위기겠느냐 봤을 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부분의 작년 영업이익이 15조 1천억 원이 나왔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3조 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물론 반도체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항상 SK 하이닉스보다 더 잘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고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고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HBM에 대한 이런 NVIDIA 쪽으로의 납품 지연 부분들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V, 스마트폰, D램의 점유율을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과 2024년 비교치를 본다 그러면 점유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TV 같은 경우에도 가전 부분이겠죠. 28.3%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난 2023년보다 떨어졌고요. 스마트폰 점유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D램 부분에서도 시장 점유율 41.5%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모습들을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뭐 1, 2%라고 해도 사실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상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마찬가지고 뭐 업계 1위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 가장 1등 아빠였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물론 아직도 1등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점유율이 점점 힘을 잃어가다 보니까 뭐 삼성 입장에서는 기술의 삼성을 다시 만들자 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잠깐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의 파운드리 쪽도 보셔야 됩니다. 이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용역 사업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 설계하는 회사가 반도체 설계를 넘겨주면 이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장 같은 건데요. 이런 파운드리 기업이 있어요. 뭐 TSMC, 대만의 TSMC가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인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지금 세계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67.1%가 TSMC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점유율이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게 지금 8.1%의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엄청난 격차가 있네요. 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요. 원래는 한 9.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8.1%로 이제 1%포인트 정도 줄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상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우 회장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예? 왜 이렇게까지 밀렸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우 회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도 영향을 미쳤고 네. 그동안 이제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정우 회장이 이제 목소리를 내자마자 주가가 빵 뛰었잖아요. 예, 그 거의 정도. 뭐 5% 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정우 회장이 목소리를 딱 내자마자 외국인들이 확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이제 돌아섰다. 그날 당일날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5% 넘게 이제 뛰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삼성이 변해간다라는 것을 이제는 느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봤고 결국에는 이제는 그런 겁니다. 연구개발에 더 힘을 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는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직은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본다 그러면 외국인 매도세 1위는요. 삼성전자입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삼성전자가 좀 자사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한 2조 7,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소액 주주들은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500만 명이 회복됐다 하면서 순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순매수 1위를 기록했어요. 9,9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한 2조 7천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2조 원 정도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샀어요. 그 다음에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지탱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이 이제는 삼성전자의 이런 어떤 이정우 회장의 목소리로 인해서 또한 뭐 미래의 비전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정우 회장의 이런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일시에 그칠지 이 실적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실적의 가시 성과는 레거시 메모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D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D램의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HBM에 대한 납품 소식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향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삼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는 국민주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들 갖고 계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좀 상승 흐름을 계속 갖고 갈지 박스권 돌파는 어려운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좀 실적을 좀 잘 보고 가야 할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는 절대 버리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저가라고 이제 보시면 부분이 맞아요. 사실상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그동안 이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주들이 개인 소액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은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잘했다. 저가 매수는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실적의 모멘텀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의 글로벌 리서치에 본다 그러면 D램의 업황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점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현재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D램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HBM에 대한 이제는 납품 소식 이런 것들만 전해진다 그러면 전 충분히 뭐 지금의 목표 주가는 뭐 7만 원대 계속적으로 높게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아마 모든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통된 목소리거든요. 투자은행에 대한 목소리 리서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련을 버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고요. 이런 기술의 삼성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몰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오늘 장에도 2%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진입해도 네. 투자의 관점에서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이제는 저가 매수 해야 되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이제 성향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국민주긴 합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를 단기 수익 목적으로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실상 삼성전자는요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장기 매집하는 주식이지 이게 단기 수익으로 봐서 단타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에 실망하신 분들이 대부분 단기적인 어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워낙 좋게 나오진 않아서 이제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투자 목록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으신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이라도 늙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주가의 뭐 2% 지난번에 깜짝하게 5% 올랐던 거 그런 거에 또 기뻐하거나 또 빠졌다 해서 슬퍼할 필요 없이 국민주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집하셔서 좋은 목표에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의 왕도는 일일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볼까요? 지갑 닫은 중산층. 네, 코로나 전후로 우리의 소비 지출이 어떻게 되나 살펴봤더니 중산층만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분위별 실질 소비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 부진이 2, 3분위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2분위, 3분위가 중산층이라는 거죠. 이 중산층의 소비 회복이 부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1분위가 있고 우리가 소득으로 보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1분위 같은 경우가 그냥 저소득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5분위가 이제는 고소득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제는 아까 나왔던 앵커님이 설명하셨던 지금 나오고 있죠. 소비 지출액 증감 추세를 본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는 1분위는요. 굉장히 높죠. 그럼 이분들이 뭐 돈을 잘 벌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제1구가 지나가면서 뭐를 했었냐 그러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사실상 공적 이전 소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도와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 소비 지출액이 늘어났을 뿐이에요. 이게 뭐 소득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공적 이적 소득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라 돈으로 이제는 좀 소비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110포인트가 이제 나를 일어났던 거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2분위와 3분위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는 소비 지출의 증감 추이가 오히려 이제 감소되거나 소폭 늘어나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뭐 지갑이 얇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2분위와 3분위가 얇아졌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 이자를 많이 얻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얻다 보니까 사실 금리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은 내 소득에서 뭐 이자라든지 내가 세금 낼 거 빼고 남는 소득,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우리가 이걸 처분 가능 소득,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줄어드는 거죠. 왜? 이자가 높아지니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이 낮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지출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5분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왜 5분위는 워낙 월 소득도 많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발 빠르신 분들은 코로나 때 또 자산 증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자산이 늘어나면서 소득도 같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출도 더 늘어났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산층, 우리 기업, 우리 회사, 우리 사업에 아니면 우리 나라에 중간층 역할을 할 수 있는 2분위와 3분위의 소비 지출이 조금 늘어나지 못했던 부분은 좀 뼈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1분위, 2분위 하면 뭐 쉽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게 월 평균 가구 소득으로 좀 구분을 합니다. 1분위는 115만 7천 원, 2분위는 270만 6천 원 월 소득입니다. 3분위 426만 9천 원. 그래서 5분위에 이르면 1,125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부분의 가정이 2, 3분위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이제는 분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본다 그러면 대부분이 중산층이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분위와 3분위예요. 그래서 월 소득이 한 270만 원, 그 다음에 한 426만 원 사이 정도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진짜 중산층이나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분들의 이제 소비 여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통계에서도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중산층 살리기 좀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이 저소득층 대상의 타겟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 낮으신 분들 아니면은 소비 여력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정책 지출이 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중산층, 우리가 얘기하는 2분위와 3분위의 이런 중산층에 대한 정책 혜택도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는 여야가 추경에 들어갑니다. 지금 최근 정보는요,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을 이제 정부 측으로 내놔라, 그래서 계획을 하라라고 이제 아마 여야 합의가 지금 된 상태고요.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4월 달 안에는 이제 추경안이, 정부 측 추경안이 나올 것 같아요.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부분이 아마 이제는 좀 소득이 없으신 분들, 낮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이런 추경안을 써서 중산층에 대한 혜택도 줘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만약에 중산층 혜택이라 본다 그러면 세제 지원이에요. 돈을 뭐 직접적으로 공적 이전 소득을 줄 수는 없거든요. 저소득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중산층에 대한 이제 세제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이제는 소비를 좀 늘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통화정책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자, 그러니까 금리의 변화, 물론 한번 내렸지만은 아마 한국은행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안정적인 내수가 뒷받침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평론가님께서는 이 소비 회복을 위한 단기적 과제로 세제 지원과 이자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제 지금의 워낙 경기 위축 구조고 경기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 추경안을 통해서 아마 돈풀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추경안이 된다고 해서 국가 채무에 늘어난 건 아니에요. 지금의 추경안 본다고 하면 15조 정도에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15조 안에서 본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0.2%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경안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합의로.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닉해요. 지금 네. 아시겠지만 네. 부동산 가격이 지금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마용성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토호제를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는 더 넓혔어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까지 토호제가 더 이제 구 단위, 이게 동 단위가 아니라 아예 구 단위로 해서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갭 투자가 이제 맞게 된 건데 네.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럼 더더욱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맘 같으면은 사실상 이제 경기를 본다 그러면 금리를 더 인하해줘도 되는데 이런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금리 인하 얘기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맞물려 있다. 이런 점들을 보셔야 되겠고 뭐 토호제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이슈가 나왔던 이 강남 3구와 그 다음에 용산 토호제로 다시 한번 묶었던 거라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24일까지거든요. 24일까지 계약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24일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네. 이게 계약서 쓰려고 이제 살려고 했다가 그러면 대출이 안 나거든요, 일단. 네. 그러면 대출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계약금 냈던 거는 날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계약하셨던 또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또 예, 손해를 그래서- 입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난리가 막 발등에 불 떠졌을 겁니다, 지금. 네. 오늘 발표로 인해서 아마. 근데 그런 분들을 굳이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다. 예, 왜냐면 욕심이고 그 짧은 순간에 단기익을 취하기 위해서 갭 투자를 들어갔던 분들은 저는 그거는 뭐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트럼프발 관세가 주된 원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GDP가 우리가 구성을 했을 때 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 투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출, 순수출로 보는데 작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소비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됩니다. 그다음 투자 늘지 않아요. 정부 지출도 많이 줄였습니다. 딱 하나 이제 수출이 증가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상호 관세 이슈들 철강 25%, 알루미늄 25% 계속적으로 관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뼈아프다. 그래서 만약에 수출 둔화세가 일어난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이제 풀려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미국 쪽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담당자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자막에 나왔지만 3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됐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하방 위험 같은 표현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인가요? 그러니까 하방 위험은 결국 그거예요.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네. 심리 지수, 소비 심리 지수가 더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위축되는 걸 말하는 예, 거군요. 성장률도 지금 예상 성장률도 OECD가 이번에 1% 네. 중간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장률도 떨어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될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이제 이 재정 아니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이제는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추경안도 맞물려 있지만은 과연 재정 지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소비 심리 지수가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또 그래서 돈 풀기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수출도 이제 문제고요. 수출은 제가 봤을 때는 관세 이슈만 없으면 이번 연도도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상호 관세가 책정이 되고 관세에 대해서 현실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기업에 대한 뭐 경쟁력의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좀
소비 심리를 좀 진작할 수 있는 좀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3% 합의, 남은 과제는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오랜 진통 끝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 대체율에 합의를 한 건데요. 특히 구성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서 본회의 통과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큰 틀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 우선 보험료율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좀 이게 직장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받아들여야죠. 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야 네, 받아들여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정부가 정했으니까 받아들여 이런 뜻은 아니라 국민연금은 사실상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은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9%는 제가 봐도 너무 낮아요.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의 2배거든요. 이런 점에서 관점에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3% 인상안은 저는 뭐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달 납부 보험료 같은 경우가 한 약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09만 원 직장인 기준 약 맞습니다. 6만 원 월 인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보시면 한 6만 원 정도, 월 한 6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현행은 9%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내가 반반씩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9%를 나눠서 2분의 1씩 내는데 13% 오르게 된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 가입자는 내가 오롯이 다 내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런 점들은 아마 뭐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어도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소득 지금 보면 보험료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고 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저도 솔직히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네. 저는 2번 냅니다. 그러시고. 예, 저는 2번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저는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에 내는 돈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뭐 반갑지만은 않지만 네. 이게 점진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점진적으로 인상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물론 네. 이건 확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원래 이제는 개혁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그러면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무나 혜택이죠. 왜냐하면 인상이 되는데 인상 폭이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몇 년치밖에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인상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0.5%씩 8년간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네. 매년 이렇게 인상되고요. 지금 40대는 0.5%포인트씩 나오고 있는 게 이게 0.5%포인트씩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대는 0.33%포인트씩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단계별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형평성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아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은 만약에 아까 뭐 309만 원 이제 기준이 나왔었는데 월 309만 원에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40년간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1억 한 3,349만 원 정도가 내시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이제는 개편이 된다. 그래서 13% 오른다 그러면 보험료가 한 1억 8,700만 원 정도 되면서 한 5,400만 원 정도를 이제 더 납부하게 돼요. 예, 지금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 요만 이제 물어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봄다 그러면 개편시 되면은 그 정도 돼서 한 5,413만 원이 이제 더 오르게 되고 이걸 40년으로 나눠 본다 그러면 월 한 11만 원 정도 더 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6만 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반을 이제는 회사에서 내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저는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궁금한 건 내가 낸 돈보다 연금을 더 적게 받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사실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기존에는 40% 수준이었다가 이번에는 43%로 소득 대체율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좀 얼마나 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먼저 소득 대체율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소득 대체율은 말 그대로입니다. 나의 소득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연금이 나오느냐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은요, 여러분 평생 소득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그 기간만큼의 평균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100만 원이면 43만 원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제 되는데 네. 원래가 40%였다가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합의가 됐던 게 43%로 올랐는데 이게 여약 합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됐던 건데 겨우겨우 해서 이제 43%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그럼 43%가 된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표에 나왔지만은 원래 내가 현행 들어간다 그러면 2억 9,319만 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게 개편시로 된다 그러면 3억 1,489만 원 되면서 한 2,17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까 우리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한 5,400만 원 더 내는 거고 받는 금액도 늘어나긴 하는데 2,100만 원이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월 한 72,300원 정도가 늘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내는 것도 더 많이 내지만은 받는 것도 받긴 한데 내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요. 네, 덜 또 받게 되다 보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거는 좀 맞습니다. 반영이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또 민감하게 네. 또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초안이 뭐였냐 그러면 이거였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나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이런 형태로 바뀌긴 했어도 그래도 내는 거 대비해서는 좀 덜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혁안이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대로 가면 기금 고갈되고 그러면 진짜 국민연금의 모든 틀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점을 가장 우려했던 것 네. 같아요. 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때문인데 맞습니다. 이 여야 합의안이 이번에 적용이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얼마나 미뤄지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수익률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기금 수익률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언론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9년이 늘어났다더라, 15년이 늘어났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기금 수익률에 따라 달라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이제 64년까지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는요 기금 수익률이 이제는 4.5%가 됐을 경우가 이제 64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럼 55년에서 64년이니까 이제 9년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기금 수익률이 4.5%일 때. 그런데 이제 한 언론에 보면은 기금 고갈이 한 15년 정도 늘어난다더라. 이거는요. 기금 수익률이 5.5%일 때. 이때는 이제 15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 개혁안을 본다 그러면 기금 수익률 목표를 5.5% 잡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71년까지 되는 거고 만약에 기금 수익률이 4.5%다 그러면 64년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늘어나는 기금 소진 기간이 이제는 요 정도에서 이제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지금 뒤로 미뤄야 되거든요. 네. 고갈 시기를. 그래서 지금 이런 연금 개혁안이 이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또 문제가 여야 합의가 됐긴 됐는데 특위 구성 때문에 아까 앵커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특위 구성 때문에 또 지금 미세한 부분 때문에 또 여야 합의가 또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건 좀 빨리 국회에서 개혁안을 어떻게든 간에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재정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인데요.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이게 좀 필수적이라고 보세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네. 이 자금 조정 장치가 어떤 거냐면은 사실상 이제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기대 여명, 뭐 가입자 수 변화, 그다음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말 그대로 보험료에 그러니까 받는 금액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네. 돈 내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받는 금액도 자동으로 줄어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후 생활에 대한 사실상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나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죠, 연금이.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은 또 이제 야당 쪽에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자동 조정 자체가 도입이 되면은
연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동 조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야당이라든지 노동계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여당 쪽에서는 그래야지만 사실상 연금 고갈 시기가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이 노후 보장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야당 입장이 맞겠지만은 또 사실상 연금에 대한 안정성, 재정 안정성을 본다 그러면 또 여당 안이 또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정할 수 문제가 아니라 이 연금과 관련된 모든 그 각계 계층이 머리를 모아서 사회적 합의, 한마디로 수기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책 논리로 따져볼 건 아니거든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정해야지 단순히 이 자동조정 장치가 좋다 나쁘다 해서 함부로 쉽사리 빠르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소득 대체율 43%로 과연 연금을 받고 그 노후에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거든요. 좀 추가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개인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연금이 있어요. 물론 네.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상 국민연금 이외에 이제 기초연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제 기초연금이 있다 보니까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아마 여야 정치권에서 얘기가 다시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겠지만 기초연금에 대해서 수급액을 더 늘려주는 방안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신 분들에게는 뭐가 되느냐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 삭감의 제도, 한마디로 기초연금 받고 국민연금 동시에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게 되는, 말 그대로 이런 삭감 제도는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좀 일어나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는 젊었을 때 이제 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네.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노후 생활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3층 연금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적연금, 민간연금, 개인연금이죠.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게 3층 연금을 보는데 뭐 주택연금까지 하면 4층까지 되겠죠. 이런 연금의 체계를 미리미리 노후를 이제 보장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전례 없는 MBK 사재 출연, 홈플러스 사태 진화될까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사재 출연이라는 것은 좀 처음 들어본 얘기 같은데, 이 홈플러스의 물품을 대는 소상공인의 결제 대금으로 쓰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거래 채권은 사실상 이제는 뭐 법원에서 허락을 해서 네. 이제 지금의 묶여 있는 상거래 채권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사실 도덕적 해이 때문에 MBK 파트너스의 회장인 김병주 회장의 사죄를 내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죄를 털어서 사실상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물품 납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 얘기는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의아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사죄라도 털어서 내겠다라는 이제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이거는 이제는 실행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되는 문제죠. 네, 이 김병주 회장의 국회 출석도 좀 거부를 했더라고요. 이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 본다 그러면 아마 법원에서 허용된 금액은요, 사실상 지금 뭐 1조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네. 그거는 사실상 이제 계산을 추계를 해봐야 되는 문제겠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더더욱 쌓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숨겨진 채권들이 분명히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법원에서 지금 이제는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일각에서는 1조 원 이상 추정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 요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 그럼 지금의 이제는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저 대금 감당하기 좀 어려운 대금일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재 출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MBK 파트너스, 한마디로 홈플러스의 모 대주주죠.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런 MBK 파트너스가 과연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를 내보일지 보셔야 되는데, 이미 일단 국회에서는 사실 참여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이 난 상태고 그렇게 됐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재 출연 규모나 또 시기,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불신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정치적 압박이나 또 여론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일단은 상거래 채권도 있지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기업어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와 맞물려 있는 섹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 직원이 있죠. 이런 분들은 과연 이제 본인의 직장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10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직영 직원이 2만 명에 협력업체까지 하면 10만 명에다가 그 다음에 임차인도 한 6,700곳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홈플러스에서 임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묶여 있고 채권자 1,800곳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어음 투자했거나 유동화증권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고 이게 다 맞물려 있고 또 하나 이제는 언론에서는 잘 보여지진 않지만 리치 상품 그러니까 이제는 홈플러스의 부동산이 알짜배기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또 상품화해서 판 리치 상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빠 시간 가면 나올 겁니다. 이런 거에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아마 표면으로 드러날 텐데 이렇게 이제는 맞물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MBK 파트너스가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줄 거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가 경영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점점 더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하지만은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빙하를 보면 밑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일각만 보여줬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의 눈초리로 이 홈플러스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